서, 서윤아.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수천억 원대 자산가가 되어 2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민우가 최고급 양복 차림으로 식당 주방에 미친 사람처럼 뛰어들어왔습니다. VIP 룸에서 전복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의 손맛이 혀끝에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열기와 기름 연기를 내치며 주방 가장 구석까지 들어간 그의 눈앞에 온통 붉게 터진 맨손으로 전복 껍데기를 까고 있는 한 여자가 뭉클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얼굴, 어느새 24살이 되어버린 친딸 서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국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거액의 양육비를 보내고 분명 잘 자라고 있을 거라 믿었던 딸이 왜 고무장갑 하나 없이 이 험한 주방 구석에서 하녀 취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도대체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4년 가을,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뉴스 하나가 모든 경제 채널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혁신적인 항암 신약 특허 하나로 글로벌 제약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놓은 남자 데이비드 강.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일궈낸 이 거물이 국내 최대 바이오 제약 그룹의 총수 자격으로 화려하게 귀국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천공항 VIP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그의 뒤로 수십 명의 수행비서와 경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공항 로비를 가득 메운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남자의 눈동자만은 어딘가 깊은 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강, 본명 강민우, 올해 53세. 20년 전 아내와 어린 딸을 한국에 남겨두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지옥 같은 세월을 온몸으로 버텨내며 마침내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꼭대기에서 그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주가 그래프도 특허 증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20년 전 공항에서 눈물범벅이 되어 자신의 셔츠 자락을 놓지 않던 아내의 손끝, 그리고 4살배기 딸아이의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뿐이었죠. 귀국 첫날 저녁,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민우를 위해 예약해둔 곳은 강남 최고급 한정식집 가람정찬의 VVIP 룸이었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이 원목 테이블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벽면에는 고급 백자 도자기와 수묵 산수화가 단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는 강남 도심의 야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룸 안에는 은은한 가야금 선율이 공기 결을 따라 흘렀습니다. 민우는 그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도 초점 없는 눈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제약 관련 서류들을 덤덤하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파트너들이 건배를 제안하고 사업 전망에 대한 환담을 나누는 사이에도 그의 시선은 자꾸만 서류 위의 숫자들을 벗어나 어딘가 아득히 먼 곳을 향하곤 했습니다. 이윽고 정갈하게 차려진 프리미엄 코스 요리들이 하나씩 VVIP 룸 테이블 위로 세팅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철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 싱싱한 해산물 모둠, 살살 녹는 한우 육회가 차례로 놓였고 그때마다 파트너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민우의 젓가락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만찬이 눈앞에 차려져도 그의 입맛을 당기는 음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코스의 메인 요리, 전복 갈비찜이 등장했습니다. 탐스러운 전복이 통째로 올라간 갈비찜이 육중한 무쇠솥에 담겨 나오자 VVIP 룸 안에 진한 간장향이 깊고 그윽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민우는 별다른 기대 없이 그저 허기를 채우려는 듯 무심하게 젓가락을 들어 전복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간장의 깊이, 전복살에 스며든 달큼한 육수의 결, 갈비뼈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단맛까지 그 모든 것이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 민우의 몸 전체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 맛을 알고 있었습니다. 뼛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하고 있는 맛이었습니다. 20년 전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서 아내 혜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작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밤새 부어오른 눈두덩이 위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혜진은 떨리는 젓가락으로 갈비찜 한 점을 집어 민우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여보, 미국 가면 여보가 좋아하던 이 갈비찜 그리울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내의 손맛, 간장을 숙성시키는 시간, 전복을 손질하는 칼의 각도, 육수에 감초를 넣는 타이밍까지. 오직 혜진만이 알고 있던 그 고유한 조리법이 지금 이 낯선 한정식집의 메인 요리에서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미국에서 20년간 가증 고생하며 버틴 단 하나의 이유는 암에 걸린 아내의 치료비를 벌겠다는 1년뿐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세월 동안 혜진의 숨결을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는데 지금 이 음식에서 아내의 온기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니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용암처럼 끌어올라 민우는 견딜 수 없다는 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당황한 수행비서가 급히 따라 일어섰고 파트너들의 술잔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아한 시선도 다급한 목소리도 전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아득했습니다. 민우는 양복 소매를 거칠게 걷어붙이며 VIP 룸 문을 열어젖혔고 긴 복도를 성큼성큼 가로질러 가람정찬의 대형 주방 문 앞에 섰습니다. 쾅! 스테인리스 이중문이 거칠게 열리자 뜨거운 열기와 기름 매연이 민우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수십 명의 조리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 수석 주방장이 기겁하며 손님, 여기는 출입금지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민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눈은 오직 한 가지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그 전복 갈비찜을 만든 손, 아내의 손맛을 완벽히 재현해낸 그 손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뜨거운 불 위에서 웍이 튀겨지는 소리, 칼이 도마를 내리치는 리듬, 접시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 사이를 민우가 미친 사람처럼 헤집고 다녔습니다. 메인 조리대를 지나고 디저트 코너를 스치고 대형 냉장고 앞을 가로질러 주방의 가장 깊숙한 구석까지 걸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주방 끝자락, 차가운 스테인리스 싱크대 앞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통 붉게 트고 갈라진 손으로 전복 껍데기를 까고 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낡고 빛바랜 조리복에 소매가 날아 실밥이 풀려 있었고 고무장갑 하나 없이 맨손으로 날카로운 전복 껍데기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껍데기에 베인 듯 손가락 끝에서 가느다란 핏줄기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칼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늘고 슬픈 눈매, 살짝 오똑한 코,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간 입술의 선. 그것은 20년 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아내 혜진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혜진을 쏙 빼닮은 어느새 훌쩍 커버린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한 뺨 위로 땀과 기름때가 번져 있었고 형광등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 슬픈 옆모습을 더욱 애잔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20대 중반이 되어버린 민우의 딸 강서윤이었습니다. 4살 때 아빠의 셔츠 자락을 붙잡고 까르르 웃던 아이가
20해의 세월을 건너뛰어 이 차가운 주방 구석에서 피투성이 손으로 전복 껍데기를 까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가슴 한가운데가 송곳으로 찔리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서윤이 전복 껍데기를 까는 사각사각 소리만이 민우의 귀 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서윤이 맞지? 나직하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는 그 목소리가 주방의 소음 사이를 뚫고 서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세상 누구도 모르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낯선 중년 남자의 목소리에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아래로 드러난 서윤의 커다란 눈동자와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민우의 눈동자가 20년 만에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서윤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고 전복화를 진 손이 공기 속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멀끔한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갑자기 주방 깊숙이 들어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서윤의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전복칼을 움켜쥔 채 스테인리스 싱크대를 등지고 두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계심으로 가득 찬 차가운 눈빛이 민우의 얼굴을 훑었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적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24년을 살아오면서 대가 없는 호의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 타인의 관심이 곧 위험 신호라고 온몸으로 학습한 사람의 방어 본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딸의 그 서늘한 눈빛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입술만 바르르 떨 뿐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주방 복도 저편에서 성난 발소리가 울려왔고 다음 순간 주방 문이 쾅 하고 벽에 부딪히며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뜨거운 수증기 사이로 성큼 나타났습니다. 가람정찬의 대표 강명숙, 그리고 그녀의 남편 마석구. 20년 전 민우가 미국으로 떠나며 몸이 아픈 아내와 어린 딸을 부탁했던 친고모 부부였습니다. 혜진이와 서윤이를 내 자식처럼 돌보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가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한정식 집의 주인으로서 험악한 얼굴을 하고 주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모 부부는 눈앞에 서 있는 이 위풍당당한 거물이 과거 자신들이 알던 그 가난하고 무력했던 조카 강민우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VVIP룸의 귀한 거물 투자자가 주방까지 내려왔다는 소식에 허겁지겁 달려왔을 뿐이었죠. 강명숙의 눈이 민우의 양복깃에 꽂힌 금빛 그룹 배지와 손목 위의 명품 시계를 재빠르게 훑었고 그 순간 험악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비굴한 미소로 뒤바뀌었습니다. 마석구 역시 민우의 수행비서들이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등이 부러질 듯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저희 VVIP룸에 계시던 데이비드 강 회장님이시죠? 직접 주방까지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강명숙이 두 손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그 비굴한 웃음 속에 감춰진 계산적인 눈빛을 민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재벌 회장 앞에서 조금이라도 인상을 좋게 남기려는 탐욕이 그 미소의 정체였죠. 그러다 강명숙의 눈이 민우의 시선을 따라 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수행비서에게서 건네받은 민우의 명함을 확인한 강명숙이 다시 한번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 미련한 주방보조회가 귀하신 분께 무슨 무례를 저질렀습니까? 밀려난 서윤의 등이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혔지만 강명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잘 키워주겠다던 고모가 자신의 딸을 미련한 주방보조라 부르며 거칠게 밀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순간 뒷목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관자놀이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모부 마석구가 민우의 눈치를 힐끗 살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서더니 바닥에 떨어진 행주를 집어 서윤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전복이나 똑바로 까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 당장 회장님 앞에서 꺼지지 못해? 그 호통이 주방벽에 부딪혀 날카롭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민우는 자신의 딸에게서 사람이라면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반응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고모 부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리자마자 조금 전까지 낯선 남자를 향해 차갑게 경계하던 서윤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것입니다. 눈빛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서윤의 눈동자에 떠오르던 모든 감정이 일순간 증발해버렸습니다. 서윤은 고모 부부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내뱉은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전복 껍데기를 미친 듯이 줍기 시작했습니다. 벌벌 떠는 두 손으로 마치 기계가 오작동하듯 껍데기를 짚고 떨어뜨리고 다시 집었습니다. 24살의 성인 여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떠는 모습. 그것은 몇 달이나 몇 년이 아닌 수십 년에 걸쳐 뼛속까지 각인된 공포와 복종의 흔적이었습니다. 잔뜩 독이 오른 고모부부에게 맞서기는커녕 서윤은 완전히 세뇌된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한 채 붉게 튼 손으로 기계적으로 전복을 까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등을 잔뜩 웅크린 채 숨소리마저 죽이고 있는 딸의 뒷모습이 민우의 시야에 가득 들어찼고 그 모습은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투명한 존재가 되려는 듯 처절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의문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쳤습니다. 내 아내와 딸을 정성껏 돌봐주겠다던 친척들이 왜 내 딸에게 이 험한 식당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내 아내 혜진은 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당장 이들의 멱살을 잡고 묻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민우는 이성의 끈을 있는 힘껏 붙잡으며 그 충동을 삼켰습니다. 양복 주머니 안에서 민우의 주먹이 하얗게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이자들을 주방 바닥에 내리꽂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체를 밝히면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20년간 지옥을 건너온 남자의 직감이 차갑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들이 자신의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데에는 반드시 더 깊고 추악한 이유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그 전모를 모두 파악하기 전에 섣불리 움직이면 딸을 구하기는커녕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무엇보다 아내 혜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식당이 아내의 요리 레시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 거대한 의문의 실타래를 한 올도 놓치지 않고 풀어내기 전에는 절대 카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민우의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목구멍 깊숙이 삼키고 얼굴 위에 가짜 미국인 대부호의 냉정한 가면을 힘겹게 덮어 씌웠습니다. 괜찮습니다.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약간의 영어식 억양까지 섞어 넣은 완벽한 위장이었지만 그 짧은 한 단어를 내뱉는데 민우가 얼마나 처절한 자제력을 쏟아부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우는 고모부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아무렇지 않은 듯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민우의 등 뒤로 다시 고모부 마석구의 굵은 호통이 울려 퍼졌습니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전복이나 깔 것이지! 그 소리에 서윤이 네, 죄송합니다 라고 작게 대답하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주방의 소음 사이를 파고들었고 민우의 걸음이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민우가 VVIP 룸을 향해 긴 복도를 혼자 걸어가는 동안 주방 가장 구석 어두운 자리에서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전복칼을 쥔 서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려 얼음물이 담긴 스테인리스 대야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얼음 위에 맺힌 그 작은 물방울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묵직한 문이 닫히자마자 민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천억 원대 글로벌 제약 그룹의 총수, 세계 정상급 과학자, 어디를 가든 수백 명의 수행원이 고개를 숙이는 남자가 호텔 방 한가운데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카펫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매듭이 풀리지 않자 민우는 넥타이를 양손으로 잡아찢듯 벗어던졌고 그제야 턱 아래를 옥죄고 있던 숨통이 트이면서 끝내 참고 또 참았던 피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본 딸의 모습이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붉게 트고 갈라진 손, 껍데기에 베어 피가 배어나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묵묵히 칼을 눌리던 그 작은 등, 고모부부의 호통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제 잘못입니다 라고 반사적으로 내뱉던 그 가느다란 목소리가 귓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4살 배기 딸의 까르르 웃음소리와 24살의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번갈아 겹쳐질 때마다 민우의 가슴 한가운데가 대못으로 박히는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나 호텔 내선 전화기를 움켜잡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러 수행 비서실과 정보팀을 즉각 소집했고 방 안으로 들어선 팀원들은 평소 냉철하기로 유명한 회장의 시뻘겋게 충혈된 눈과 젖은 셔츠 칼라를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당장 가람정천 주방에 있는 내 딸 서윤이가 왜 저 꼴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아내의 행방은 어떻게 된 건지 오늘 밤 안으로 다 알아내. 민우의 주먹이 원목 책상을 내리쳤고 그 위에 놓여있던 수억 원짜리 바이오 계약서들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20년간 전쟁터 같은 미국 제약시장에서 살아남으며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남자의 포효에 방 안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팀원들이 황급히 물러간 뒤 텅 빈 스위트룸에 홀로 남은 민우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아 너덜너덜해진 작은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혜진이 갓 태어난 서윤을 안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미국에서 온갖 지옥을 건너는 동안 잠들기 전마다 꺼내 들여다보느라 손때가 묻고 또 묻어 반들반들해진 이 사진 한 장이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내의 암치료비와 딸의 양육비를 매달 빠짐없이 고모부부에게 송금하며 이를 악물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 동부의 얼어붙은 새벽, 실험실 바닥에 쓰러져 자면서도 혜진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송금 확인 문자가 뜰 때마다 이번 달도 혜진이가 치료를 잘 받고 있겠지. 서윤이가 고모 손잡고 학교에 잘 다니고 있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던 그 처절한 세월의 무게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가족이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뿐이었는데 오늘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민우는 사진 속 혜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윤이가 왜 저렇게 된 거야? 그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텔 창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민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보팀의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한 세월처럼 느려지는 고문 속에서 민우는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트 위에 검은 코트만 걸친 채 호텔 로비를 빠져나왔고 경호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가람 정찬식당 인근 뒷골목은 낮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음식 쓰레기 더미와 빈 기름통이 쌓여 있었고
환풍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름 냄새와 가을밤의 찬바람이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민우는 그 골목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습니다. 주방 쪽 후문을 바라보기도 하고 직원 출입구 근처를 맴돌기도 하며 혹시라도 서윤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로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민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가람정찬에 조리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안팎의 나이에 다부진 체격, 조리복 위로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있었지만 가슴팍에 수석 셰프를 뜻하는 금색 자수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핀 뒤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우 아저씨 맞으시죠? 그 한마디에 민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데이비드 강이 아닌 강민우. 이 세상에서 자신의 본명을 아는 사람은 아내와 딸 서윤이 그리고 고모 부부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젊은 셰프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가 반사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지만 남자의 눈동자에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듯한 간절함과 깊은 슬픔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홀에서 아저씨가 갈비찜을 드시는 걸 주방에서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갈비뼈 끝 힘줄을 3번 쳐서 떼어내고 전복내장을 간장에 먼저 푸는 순서까지. 그건 혜진 스승님이 우리 남편만 이렇게 먹어 라며 웃으시며 말씀해 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갈비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마다 내 남편은 갈비찜을 정말 특이하게 먹는다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우리 남편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스승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민우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갈비뼈 힘줄을 3번 쳐서 떼어내는 것, 전복내장을 간장에 먼저 푸는 것, 그것은 민우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오래된 식습관이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기 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버릇, 그리고 그 버릇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알아채고 기억하던 사람은 오직 아내 혜진뿐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혜진에게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짜 미국인 말투도 냉정한 대부의 가면도 이미 벗겨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입에서 나온 혜진이라는 이름이 민우의 모든 위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은 셰프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태주입니다. 한태주. 혜진 스승님의 요리 수제자요. 태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우의 기억 깊은 곳에서 희미한 잔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혜진이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를 가르치며 유독 아끼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 복지관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13살짜리 아이에게 혜진이 자기 자식 돌보듯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는 타고났어. 내 손맛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아이야. 라며 눈을 반짝이던 혜진의 얼굴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라깽이 꼬마가 어깨가 이렇게 넓어지고 눈빛이 이렇게 단단해져서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내가 자식처럼 아끼고 키웠던 수제자가 20년의 세월을 건너 한밤중 어둠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청년이야말로 아내의 행방을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민우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환풍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먼 도로의 차량 소음 사이로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골목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딸과 아내를 찾아 울부짖던 민우의 앞에 아내의 유일한 단서를 쥔 진짜 조력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태주의 떨리는 입술이 다시 열렸고 민우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태주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손수건이었습니다. 한때 하얀색이었을 천은 세월의 발에 누르스름해져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곱게 놓인 붉은 자수만은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하트 무늬 안에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두 글자 MW, 민우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낮에 아저씨가 주방에서 뛰쳐나갈 때 복도에 떨어뜨리셨더라고요. 태주가 손수건을 민우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혜진 스승님이 미국 간 남편한테 손수 한 땀 한 땀 수놓아서 준 손수건이라고, 그게 자기가 남편한테 해준 유일한 선물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수건 이야기를 꺼내실 때마다 스승님 눈에 눈물이 고이셨어요. 민우의 위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손수건은 결혼 첫 해에 혜진이 서투른 손으로 밤새 자수를 놓아 생일 선물로 건넨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는 날 가슴에 품고 간 이후로 20년 내내 정장 안주머니에서 떼어내지 않았던 보물이었죠. 혜진은 그 손수건을 남편에게 보내고 나서 평생 돌려받지 못한 채 그리워했던 것이고, 태주는 스승님에게서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기에 자수 문양만 보고 단번에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반사적으로 가짜 미국인 억양을 쪄내며 모른 척 발뺌하려 했지만 태주의 다음 한마디가 그 가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대체 그동안 미국에서 뭘 하셨길래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왜 가족들 연락을 끊고 버리신 거예요? 태주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터져나오는 원통함이었습니다. 태주의 입에서 혜진 스승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민우는 이 청년이 과거 아내가 그토록 아끼고 자식처럼 키우던 요리 수제자 태주임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 인연의 무게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태주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쌓인 오열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왜 가족을 버려? 아내 암 치료비 되려고 미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보냈는데, 그런데 신약 특허 개발이 거의 완성될 쯤 동업자 놈의 모함으로 미국 감옥에 갇혔었어. 외부 연락이 전면 차단돼 손발이 묶였던 그 지옥 같은 3년 동안 편지 한 통 보낼 수가 없었단 말이야. 골목벽에 등을 기댄 채 태주의 어깨를 붙잡고 흐느끼는 수천억 원대 재벌의 모습은 한 남자가 가슴속에 묻어든 20년의 고통을 토해내는 처절한 고백 그 자체였습니다. 누명을 쓰고 독방에 갇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아내가 암과 싸우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 한 통 걸 수 없었던 3년. 그 숫자 안에 담긴 지옥의 무게를 태주는 감히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마 꺼내기 힘든 말을 삼키고 또 삼키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아저씨가 감옥에 갇혀 강제로 소식이 끊긴 그 3년이 지옥이었습니다. 고모부부는 아저씨가 미국에서 바람나 도망쳤다며 혜진 스승님에게 계속 세뇌를 시킨 거예요. 스승님은 아저씨에 대한 배신감과 화병으로 암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몇 년 전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아내를 살리려 미국에 갔습니다. 치료비를 벌기 위해 잠을 포기하고 건강을 갈아넣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독방에 갇혀 소식이 끊긴 그 짧은 공백 사이에 아내는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쳤다는 거짓말에 속아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 외로운 임종의 순간을 떠올린 민우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가 3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뒤였습니다. 고모부부는 혜진이 세상을 떠난 직후 집을 정리하고 연락처를 모조리 바꾼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민우가 아무리 수소문해도 아내와 딸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주소를 옮기고 민우와 연결된 모든 끈을 끊어버린 고모부부의 치밀한 도주 때문에 민우는 그로부터 다시 수년간 전 세계를 뒤지며 가족의 흔적을 쫓아야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신약 특허로 수천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지만 어디서도 아내와 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잔인한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리며 골목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먹 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고통은 가슴을 찢어발기는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통곡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주는 그런 민우의 등을 바라보며 한참을 함께 울다가 이를 악물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서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고모부부는 엄마를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어린 서윤에게 매일같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아빠가 엄마 버리고 도망친 사기꾼이라 우리가 걷어준 거야. 우리 아니었으면 넌 고아원에서 썩었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들려오는 그 말들이 어린아이의 자아를 좀먹었고 서윤은 점점 자신이 짐이라는 거짓을 진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은 채 식당 주방 일과 온갖 굳은 일을 시키며 무급 노동력으로 착취해온 것입니다. 태주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구박 속에서도 서윤이는 아빠가 보냈던 옛날 편지들하고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을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았어요. 베개 밑에 보물처럼 숨겨두고 밤마다 꺼내서 아빠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울었답니다. 그러다 서윤이 10살 무렵 고모부부가 방을 뒤지다 베개 밑에 숨겨둔 아빠의 유품들을 발견했습니다. 강명숙은 편지 뭉치와 사진을 움켜쥐며 사기꾼 흔적을 왜 남겨두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부엌의 불길 속으로 강제로 던져버렸습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어린 서윤이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맨손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얼굴이 타들어가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불 속에서 사진이랑 편지를 꺼내려다가 손등이 다 타들어갔어요. 서윤이 손등에 깊은 화상 흉터가 있는데 아빠 유품 지키려다 생긴 자국이에요. 10살. 아빠가 사기꾼이라는 말을 매일 들으면서도 밤마다 아빠의 편지를 꺼내 읽던 아이. 그 편지가 불에 타는 걸 보고 맨손으로 불길 속에 뛰어든 아이. 딸은 아빠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지독하게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고 심장이 찢어지는 거대한 오열이 또다시 터져나왔습니다. 태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모부부의 추악함은 바닥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 혜진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온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고모부부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서윤의 도장을 도용해 통째로 가로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이 남긴 인사동의 땅과 전 재산, 그리고 요리사로서 혜진만의 비법이었던 갈비찜 레시피까지 손에 넣어 가람정찬이라는 고급 한정식집을 차린 뒤 대박을 냈으면서도 정작 서윤에게는 네 엄마 치료비와 장례비로 우리가 수억을 썼으니 몸으로 갚아라라며 거액의 가짜빚 올가미를 씌워 주방노예로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보험금과 재산을 통째로 삼켰으면서도 이중장부를 만들어 서윤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죠. 태주가 점퍼 안에서 접어둔 이중장부 사본을 꺼내 민우에게 건넸고 그 서류를 쥔 민우의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민우가 가람정찬 뒷골목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모든 전말을 알게 된 민우가 피눈물을 삼키며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는 딸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둑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작은 체구의 서윤이 뒷골목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민우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음료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음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혼까지 세뇌당한 서윤의 눈에 낯선 재벌 아저씨의 호의는 또 다른 형태의 감시이자 위협으로 비쳤습니다. 서윤은 민우를 매섭게 쏘아보며 차갑게 음료를 거부했고 매장 주방 셔터를 거칠게 내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셔터가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우는 닫힌 셔터 앞에 홀로 서서 손에 든 차가워진 음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즈 사이로 어젯밤 벽을 치며 터진 상처에서 핏물이 배어나왔지만 그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고모부부를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완벽하게 처단하겠다는 각오가 민우의 눈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천억 원대 제약그룹의 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민우는 가람정찬에 불이 꺼지는 늦은 밤마다 경호원도 기사도 비서도 전부 물린 채 혼자서 매장 뒷골목을 찾았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제대로 닿지 않는 거친 골목 구석에 서서 주방 후문이 열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코트깃을 파고들어도 뒷골목에 쌓인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러도 민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이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고 녹초가 되어 후문을 나서는 서윤의 앞에 민우는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윤의 붉게 트고 갈라진 손을 아프게 응시하다가 미리 준비해온 최고급 영양제와 따뜻한 음료를 서윤의 품에 조용히 쥐어주고는 정체가 들통날까봐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등을 보이며 걸어가는 민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어둠 속의 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에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평생 대가 없는 호의를 받아본 적 없는 서윤에게 며칠째 밤마다 자신을 찾아와 애틋한 눈빛으로 영양제를 챙겨주는 이 재벌 아저씨의 행동은 모든 상식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대 회장이 매일 밤 뒷골목에 서서 주방보조 여자를 기다린다는 것이 세상에 말이 되는 일입니까? 서윤은 거부감과 동시에 지독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평생 경험해온 세상의 법칙대로라면 공짜 친절은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서윤의 경계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한편 민우가 밤마다 딸의 곁을 지키는 동안 낮에는 전혀 다른 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주방에서 고모부부의 귀에 슬쩍 소문 하나를 흘렸습니다. 요즘 업계에서 데이비드 강 회장 내 신약 주식이 곧 상장되면 10배는 뛴다고 난리래요. 다른 거래처 사장님들도 어떻게든 사전 배정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다던데요. 아무렇지 않은 듯 던진 한마디였지만 돈 냄새에 누구보다 민감한 고모부부의 귀에는 그 말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며칠 뒤 민우의 예상대로 고모부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강명숙이 가람정찬을 다시 찾은 데이비드 강 회장의 VVIP룸에 직접 최고급 후식을 들고 나타나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운을 뗐습니다. 회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도 회장님의 신약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겠습니까? 저희가 비록 식당을 하는 처지지만 자금은 넉넉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석구도 옆에서 연신 허리를 굽히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시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아부를 덧붙였습니다. 민우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일부러 냉담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전 배정 물량은 이미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개인에게 돌아갈 지분은 없어요. 단칼에 잘린 고모부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그 거절이 오히려 탐욕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뒤로 고모부부는 매일같이 민우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고 식당에 올 때마다 최고급 접대를 해가며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민우는 충분히 달군 뒤 마지못한 척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지분을 배정받으려면 상응하는 담보가 필요합니다. 가람정찬 법인 자산과 갖고 계신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으시겠습니까? 고모부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수천억 원대 주식 수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 앞에서 강명숙과 마석구의 이성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고 담보로 내놓아야 할 부동산, 곧 혜진이 남겨놓은 인사돈 땅이 원래 서윤의 것이라는 사실 따위는 그들의 머릿속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모부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도장을 찍겠다며 흥분했고 민우의 덫은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담보계약에 눈이 뒤집힌 고모부부가 당장 서윤이 창고에 보관해둔 명의서류와 인감도장을 강제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가람정찬 주방 뒤편의 좁은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고 마석구가 선반 위의 상자들을 사정없이 바닥으로 쏟아내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병이 깨지고 서류 박스가 찢어지고 조리도구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혜진이 남긴 마지막 흔적인 명의 서류를 가로채려는 고모부부 앞에 서윤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서윤의 작은 몸이 창고 선반 앞을 가로막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안 돼요. 이건 엄마 거예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강명숙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강명숙이 서윤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서윤의 머리핀이 바닥에 튕겨 떨어졌고 다음 순간 강명숙이 서윤을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서윤의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서윤은 고통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지만 비명 한마디 내지르지 못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더 큰 폭력이 돌아온다는 것을 오랜 세월 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 애비 닮아서 매사에 눈치 없이 어디서 수작이야? 강명숙의 쉰 목소리가 좁은 창고 안에서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우리가 네 엄마 병수 발해주고 걷어준 공값이 얼만데 감히 도장에 손을 대? 강명숙은 선반 위에 있던 신메뉴 기획서와 집기들을 바닥에 엎어진 서윤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종이 뭉치와 플라스틱 용기가 서윤의 머리와 어깨 위로 쏟아졌고 서윤은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채 바닥에 웅크린 자세 그대로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석구가 엉망이 된 선반 뒤에서 인감도장과 서류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서윤이 엄마의 마지막 흔적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숨겨두었던 것들이 고모부의 거친 손에 들려 나가는 모습을 서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흐릿한 시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민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방 창고 문틈 너머에서 원수들이 주식 대박 꿈에 부풀어 제 딸을 사정없이 짓밟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의 주먹이 바지 주머니 안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를 악무는 힘이 너무 강해 어금니가 비명을 질렀고 관자놀이의 핏줄이 터질 듯 튀어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인간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복수의 덫을 완벽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아직 카드를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민우는 이성을 악물고 떨리는 주먹을 참아냈습니다. 고모부부가 도장과 서류를 챙겨 악독한 표정으로 창고를 빠져나간 뒤 한참이 지나서야 민우가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와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서연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엉클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서윤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짚다가 손가락이 베었지만 민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뺨 위로 마른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며칠 내내 밤마다 찾아와 영양제를 주며 유난을 떨더니 이 상처투성이인 창고까지 또 쫓아와 자신을 돕고 있는 이 남자. 쌓이고 쌓인 혼란과 경계심, 그리고 방금 당한 폭력의 수치심까지 뒤엉킨 감정이 서윤의 안에서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서윤이 민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서 잘해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만큼이나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가 없는 친절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의, 그래서 그 친절 자체가 무서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민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창고 밖으로 도망치듯 뛰쳐나갔고 낡은 창고문이 쇠 경첩 소리를 내며 서윤의 뒷모습을 삼켰습니다. 민우는 텅 빈 창고 바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서윤이 뿌리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에 베인 상처 위로 핏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 위에 서윤의 체온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모부부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오후에 서윤에게서 억지로 빼앗은 인감도장과 명의서류를 바탕으로 마석구가 밤새 사무실에 틀어박혀 한 장의 계약서를 완성했습니다. 데이비드 강 회장의
바이오 신약 주식 사전 배정을 받는 대가로 자신들의 전 재산인 가람정찬 법인 자산과 인사동땅을 담보로 제출하되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모두 서윤에게 독박으로 씌우는 연대보증 계약서였습니다. 이익은 자신들이 취하고 위험은 고스란히 조카딸에게 전가하는 추악한 구조를 마석구는 능숙하게 법률 용어 사이에 숨겨놓았습니다. 서윤이 읽어봐도 절대 알아채질 못할 만큼 교묘하게 독소조항을 파묻은 것이죠. 그리고 그 계약서를 강 회장에게 직접 전달할 사람으로 서윤을 지목했습니다. 마석구가 창고에서 뺨을 맞아 아직 볼이 벌겋게 부어있는 서윤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담보계약서에 광 회장 확인 서명만 받아오면 주식 배정이 확정되는 거야. 그러면 평생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식당에서 내보내줄게. 빚 탕감. 그 두 단어는 서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미끼였습니다. 물론 그 빚이라는 것 자체가 고모부부가 조작한 허위였지만 어릴 때부터 네가 갚아야 할 빚이 수억이다 라는 말을 매일 들으며 자란 서윤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고 가슴 속에서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소용돌이쳤습니다. 다음날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VVIP룸. 민우가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부부가 서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담보계약서를 들고 보낼 것이라는 정보를 태주를 통해 이미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창밖의 도심 야경을 바라보며 딸과의 독대를 기다렸지만 가슴 한쪽에 납덩이를 삼킨 듯한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곧 딸이 원수들의 계약서를 들고 자신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아직도 자신을 아빠가 아닌 의심스러운 재벌 아저씨로 경계하고 있다는 현실이 민우의 숨을 옥죄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조리복 대신 고모가 억지로 입힌 듯한 어색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옷 사이로 보이는 마른 손목과 창백한 안색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이 볼의 붓기를 가리려는 듯 한쪽으로 쏠려 있었고 정장 소매가 손끝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낮에 창고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목적이 뭐냐고 쏘아붙이고 도망쳤던 바로 그 남자와 단둘이 마주 앉아야 한다는 사실이 극심한 수치심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민우에게 쏘아붙인 자신의 말이 혹시 계약을 틀어지게 만든 건 아닌지, 그래서 고모부부에게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닌지, 서윤의 머릿속에는 오직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의자 끝에 걸터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민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테이블 위에 물잔에 고정한 채 이 남자가 자신을 노리는 음흉한 거물일 것이라는 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내내 밤마다 보여준 그 애틋했던 눈빛에 대한 혼란이 서윤의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서윤의 양 무릎이 맞닿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들킬까봐 치마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입술을 깨물고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전 재산이 담보로 잡힌 계약서를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밀 때 서윤의 가녀린 손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자신도 그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계약서의 확인 서명을 받아가면 빚에서 풀려난다는 고모부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언가 크게 잘못된 일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직감이 서윤의 손끝을 통해 온몸으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계약서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시선은 계약서의 글씨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계약서를 내미는 순간 정장 소매가 살짝 밀려 올라가면서 드러난 서윤의 손등, 그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깊은 화상 흉터가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우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며칠 전 태주에게 이야기로만 들었던 상처가
지금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사진이 불에 타는 걸 보고 맨손으로 불길 속에 뛰어들어 생긴 흉터. 피부가 녹아내려 울퉁불퉁하게 아문 자국이 손등에서 손가락 관절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위로 세월이 켜켜이 쌓여 흉터의 색이 주변 살결과 전혀 다른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의학 전문가이자 항암 신약을 개발한 과학자인 민우의 눈에는 이 화상이 적절한 치료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그대로 굳어버린 상처라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제때 치료만 받았어도 이 정도로 심하게 남지 않았을 흉터입니다. 고모부부가 병원조차 데려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빠의 흔적을 지키려다 타들어간 딸의 손. 민우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10살짜리 서윤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작은 손을 집어넣는 장면이 마치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뇌리에 재현되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아빠의 사진을 놓지 않으려 손가락을 움켜쥐었을 아이의 모습이 그 모든 시간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흉터 하나에 응축되어 조명 아래서 민우를 향해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계약서를 건네며 심하게 떨고 있는 서윤의 손등을 민우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핸드크림 한번 발라보지 못한 손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의 촉감이 민우의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부성애와 20년치 죄책감이 민우의 가슴 밑바닥에서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딸의 손이 불에 타는 동안 자신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미국 감옥 독방에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괴감이 민우의 목을 비수처럼 관통했습니다. 서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무겁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두 손이 서윤의 떨리는 손등을 감싸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가에 핏빛 눈물이 맺혀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대 재벌이 주방 보조의 흉터투성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지고 왜 우는 것인지 서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VVIP 룸 안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창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이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의 무거운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텐션이 극에 달한 채 민우의 손은 서윤의 손등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상황은 서윤이 24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놀람과 혼란, 그리고 본능적인 공포가 뒤엉킨 서윤은 민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의자 다리가 대리석 바닥에 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고요한 VVIP 룸 안에서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동정 따위 필요 없으니까 빨리 사인이나 하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모질었지만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우는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는 내가 검토한 뒤에 연락하겠습니다. 서윤에게는 그 말이 거절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당장 서명을 받아가야 빚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고모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동시에 방금 자신의 손을 붙잡고 울던 이 남자의 기이한 행동이 공포와 뒤섞여 서윤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VVIP 룸 문을 열어젖혔고 긴 복도를 거의 뛰다시피 빠져나갔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서윤의 작은 등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담보 계약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텅 빈 VVIP 룸에 홀로 남아 그 계약서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고모부부가 스스로 전 재산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자발적으로 작성한 서류, 그리고 그 이면에 서윤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떠넘기는 독소 조항이 숨겨진 추악한 문서. 서윤이 뿌리친 손바닥 위에 딸의 화상 흉터 쪽감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차갑고 거칠고 울퉁불퉁했던 그 감촉이 손금 사이사이에 각인되어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체가 들통날 위기 속에서도 딸의 손등에 새겨진 흉터가 보여준 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사기꾼이라는 거짓말을 매일 들으면서도 불길 속에 손을 집어넣어 아빠의 사진을 지키려 했던 아이. 그것은 원망 속에 감춰진 지독한 그리움의 증거였습니다. 서윤은 아직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민우의 가슴을 관통했고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세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민우는 곧바로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부부가 자진해서 제출한 담보계약서를 확인했다. 이걸 근거로 가람정찬 법인 전체 자산에 대한 강제 압류 집행서류를 지금 바로 준비해. 민우의 목소리는 눈물 한 방울 없이 차가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서윤의 손을 잡고 울던 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사라졌고 수천억 원대 제약그룹 총수의 냉혹한 판단력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모부부가 탐욕에 눈이 멀어 자발적으로 내놓은 전재산 담보계약서, 그것이 이제 그들의 숨통을 끊는 올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가람정찬의 건물, 부지, 운영자금 일체를 단 한 방에 압류하고 숨통을 끊어버릴 법적 장치를 가동시켰습니다. 민우가 펜을 들어 서류 맨 마지막 장에 서명을 끝마치자 고모부부의 운명은 그 순간 봉인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가람정찬에서 멀지 않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단칸방. 레스토랑에서 민우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돌아온 서윤이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두고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지만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고모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서명을 받아오지도 못하고 계약서마저 두고 나왔으니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은 서윤의 손이 천천히 베개 밑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에 낡은 종이에 촉감이 닿자 서윤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서윤이 베개 밑에 숨겨둔 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아빠의 편지 뭉치와 가장자리가 반쯤 그을린 가족사진 한 장. 10살 때 불길 속에서 건져내 손등에 화상을 입으면서까지 지켜낸 보물이었습니다. 편지 종이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고 접었다 폈다를 수백 번 반복한 탓에 접힌 자리가 실처럼 얇아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은 불에 탄 자국 때문에 반쪽만 남아 있었지만 서윤에게 이것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화상 흉터가 남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빠의 반쪽 얼굴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조금 전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대부호 데이비드 강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핏빛 눈물을 글썽이던 그 눈빛.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라보듯 자신의 흉터를 어루만지던 그 따뜻한 손길. 서윤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사진 속 아빠의 눈매와 레스토랑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재벌 아저씨의 눈매가 머릿속에서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반쪽만 남은 사진 속 아빠의 얼굴 윤곽이 어렴풋이 민우의 실루엣과 포개지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버리고 도망친 사기꾼이고 저 남자는 그냥 이상한 재벌일 뿐이라고 서윤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뇌었지만 흉터 위에 남은 민우의 체온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빠에 대한 원망과 지독한 그리움이 어둠 속 단칸방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서윤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려 사진 위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괜과 함께 단칸방 문이 발로 차이며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낡은 문고리가 벽에 부딪혀 튕겨나갔고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강명숙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서명도 받아오지 못하고 계약서마저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안 고모가 눈이 뒤집힌 채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강명숙의 눈에 서윤의 손에 들린 것이 보였습니다. 편지 뭉치와 반쪽짜리 가족 사진. 깜짝 놀란 서윤이 본능적으로 사진을 품에 숨기려 했지만 강명숙이 두 발짝 만에 서윤 앞에 다가와 서윤의 손에서 편지 뭉치와 사진을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서윤의 손가락 사이로 종이가 스치며 찢어지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강명숙이 사진을 바닥에 내팽개치듯 던졌습니다. 사진이 차가운 장판 위에서 미끄러졌고 그 위를 강명숙의 구두 뒤축이 무심하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서윤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찰싹! 서윤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뺨 위로 강명숙의 손가락 자국이 붉게 떠올랐습니다. 강명숙은 핏대를 세우며 포효했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방구석에서 아직도 이딴 사기꾼 흔적을 붙잡고 울고 있어? 니까짓 게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강명숙의 쉰 목소리가 반지하 단칸방의 얇은 벽을 뚫고 나갈 듯 울렸습니다. 서윤은 뺨을 감싸쥔 채 바닥에 쏟아진 편지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명숙이 바닥에 흩어진 사진과 편지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이 쓰레기들 당장 내 눈앞에서 태워버려! 그 말과 함께 강명숙이 편지 뭉치와 사진을 움켜쥔 채 방문을 박차고 마당 쪽으로 나갔습니다. 가람정찬 야외 테라스에 놓인 불멍 화로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강명숙의 뒷모습을 본 순간 서윤의 안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10살 때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엄마와 아빠의 흔적이 또다시 불에 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강명숙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강명숙이 서윤을 뿌리치며 마당으로 걸어갔고 서윤은 놓지 않았습니다. 자갈밭 위로 무릎이 끌려가며 살이 까지고 정강이에서 피가 났지만 서윤은 강명숙의 바지를 붙잡은 두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보물을 빼앗긴 서윤이 울부짖으며 가람정찬 마당의 불멍 화로 앞까지 처절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가람정찬 마당의 야외 불멍 화로에는 붉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위한 분위기형 화로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불길은 한 사람의 세상 전부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명숙이 움켜쥔 편지 뭉치와 만년필, 그리고 반쪽만 남은 하나뿐인 가족 사진을 화로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화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강명숙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그 빛 아래서 강명숙의 눈은 탐욕과 잔인함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서윤의 비명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갈밭에 무릎이 까진 채 강명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서윤의 목소리에는 24년 인생의 모든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명숙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손을 발로 차 떨어뜨린 뒤 편지 뭉치와 만년필, 가족 사진을 통째로 화로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낡은 종이가 불길을 만나는 순간 펑 하고 불꽃이 한 뼘 높이 치솟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의 가장자리가 순식간에 까맣게 타들어갔고 아빠의 글씨가 적힌 종이 위로 불길이 사정없이 번져갔습니다. 민우가 미국에서 딸에게 보냈던 편지, 아빠가 꼭 돌아갈게 라고 적혀 있었을 그 문장들이 한 글자씩 까만 재로 변해갔습니다. 사진 속 아빠의 반쪽 얼굴이 열기에 일그러지며 오그라들기 시작했고 만년필의 플라스틱이 녹으며 매캐한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서윤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10살 때의 악몽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불길 속에서 아빠의 얼굴이 타들어갔고 그때도 이렇게 자신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 광경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10살 때는 불길 속에서 사진을 건져냈지만
이번에는 건져낼 것조차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마저 잃으면 이 세상에 엄마와 아빠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서윤이 자갈밭에서 벌떡 일어나 화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타들어가는 편지와 사진을 건지기 위해 또다시 맨손을 불길 속으로 집어넣으려 하는 순간 마석구가 뒤에서 서윤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얘가? 또 불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마석구의 굵은 손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꺾었고 다음 순간 서윤의 몸이 허공에서 반바퀴 돌며 자갈밭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등이 먼저 바닥에 부딪혔고 뒤통수가 자갈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통증보다 더 큰 것이 서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채로 서윤의 눈은 여전히 화로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로 안에서 아빠의 편지가 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민우가 미국에서 딸에게 보냈던 마음이 까만 제로변에 밤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은 이미 불길에 삼켜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오직 사진 모서리의 하얀 테두리만이 마지막으로 타들어가며 가느다란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서윤이 자갈밭 위에 쓰러진 채 절규했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은 손을 화로 쪽으로 필사적으로 뻗었지만 손끝은 화로에 닿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자갈 위로 뚝뚝 떨어졌고 바람에 날린 재 조각이 서윤에 젖은 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흔적이 재가 되어 자신의 뺨 위에 내려앉는 이 잔인한 순간을 서윤은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창문 너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태주가 주방 뒷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태주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우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윤이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와주세요. 마석구가 자갈밭에 쓰러진 서윤을 향해 다시 다가갔습니다. 느릿느릿 구둣발을 들어 올리며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고쳐놔야지 라는 말을 뱉었고 서윤은 두 팔로 얼굴을 감싼 채 최대한 몸을 작게 웅크렸습니다. 몸이 작아질수록 맞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을 수년간의 경험으로 체득한 사람이라면 절대 몸에 익혀서는 안 되는 자세였습니다. 마석구의 발이 서윤을 향해 내려오려는 찰나 가람정찬의 대형 철문이 부서질 듯 거세게 열렸습니다. 귀를 찢는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타이어가 자갈밭을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리무진이 꼬리를 물고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색 차량이 가람정찬 마당을 빈틈없이 포위했고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점등되며 마당 전체를 대낮처럼 밝혀버렸습니다. 마석구에 들어올린 발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강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리무진 문이 동시에 열렸고 검은 정장을 입은 100여 명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제약그룹 본사 직속 경호원들이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대열로 마당을 순식간에 장악한 경호원들의 손에는 삼단봉이 들려 있었고 그 위협적인 광경에 마석구에 들어올린 발이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윤을 짓밟으려던 거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마석구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호실장이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확보. 그 한마디에 경호원 4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마석구의 양팔이 순식간에 뒤로 꺾이며 자갈밭 위에 무릎을 꿇었고 강명숙 역시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2명의 경호원에 의해 마당 한가운데에 꿇어앉혀졌습니다. 불과 수초 만에 가람정찬의 폭군이었던 고모부부가 자갈밭 위에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윤은 자갈밭에 쓰러진 채 눈을 크게 뜨고 이 초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짓밟으려던 마석구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사진을 불에 던진 강명숙이 고개를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서윤의 머릿속은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경호 실장이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맨 앞에 선 최고급 리무진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화로의 붉은 불길이 열린 차문 안쪽을 비추었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검은 구두가 자갈밭 위로 내딛었습니다. 서슬퍼런 살기와 거대한 분노를 온몸에서 뿜어내는 남자가 리무진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밤바람에 펄럭였고 화로의 불빛이 남자의 얼굴 반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천억 대 글로벌 제약 그룹의 총수, 백만장자 강민우가 화로의 불길을 등지고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눈이 자갈밭 위에 쓰러진 서윤을 찾았습니다. 찢어진 옷, 피가 나는 무릎, 흩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화로 안에서 마지막 불꽃을 내뿜으며 재가 되어가는 딸의 보물들. 민우의 눈동자 안에서 지옥의 불꽃보다 더 거대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민우가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화로의 불길을 등지고 자갈밭을 밟는 민우의 구두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민우의 어깨 위로 날카로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서윤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던 마석구의 손목을 낚아채는 것이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마석구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움켜쥐었고 다음 순간 마석구의 육중한 몸이 자갈밭 위로 사정없이 내팽개쳐졌습니다. 등이 자갈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마석구는 고통에 신음하며 허우적거렸습니다. 민우가 몸을 일으켜 자갈밭에 무릎 꿇린 고모 부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화로의 불빛이 민우의 얼굴 반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빛 아래서 민우의 눈은 20년간 쌓인 분노와 슬픔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데이비드 강? 아니. 민우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내 이름은 강민우입니다. 고모 그리고 고모부, 제가 감옥 독방에서 죽길 바라셨겠죠? 민우의 포효가 가람정찬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가짜 미국인 억양도, 냉정한 대부호의 가면도, 며칠간 이를 악물고 유지해왔던 모든 위장이 한꺼번에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 밑에서 드러난 것은 20년간 지옥을 건너온 한 아버지의 처절한 맨 얼굴이었습니다. 강명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마석구가 자갈 위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동자가 동시에 경악으로 찢어졌습니다. 강민우, 20년 전 미국으로 떠난, 감옥에 간 이후 돌아오지 않을 거라 확신했던, 아니 돌아올 수 없도록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던 바로 그 이름이 눈앞에 수천억 대 거물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서윤이 불타는 화로 앞 자갈밭에서 눈물범벅이 된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사기꾼이라 믿었던 동정심 많은 이상한 재벌 아저씨라 경계했던 그 남자가 지금 고모와 고모부 앞에서 강민우라는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이름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멈추었습니다. 민우가 경호원에게 눈짓을 했고 경호원 한 명이 리무진 트렁크에서 최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민우는 그 가방에 잠금 장치를 풀고 안을 열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계약서도 법적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손때 묻은 작은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한때 하얀색이었을 봉제 인형은 세월의 발에 누르스름해져 있었고 군데군데 터진 솔기를 서투른 바느질로 꿰맨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한쪽 귀가 반쯤 떨어져 굵은 실로 대충 이어붙인 흔적이 있었고 배 부분의 솜이 빠져 납작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야 마땅할 날띠낡은 인형이었지만 민우는 그것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그 인형을 보는 순간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군데군데 꿰맨 자국이 가득한 토끼 인형. 한쪽 귀가 떨어져 실로 꿰맨 그 서투른 바느질 자국. 머리로는 기억나지 않는 기억이었지만 서윤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4살의 자신이
공항에서 아빠의 손에 쥐어주었던 인형. 아빠, 외국에서 외로우면 이거 안고 자. 토끼가 서윤이 대신 아빠 지켜줄 거야.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이 가슴에서 터져나왔고 서윤의 손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민우가 화로 옆 자갈밭에 떨어진 불타다만 사진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가장자리가 까맣게 그을린 종이 위에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얼굴도 엄마의 미소도 전부 제가 되어 사라진 뒤였습니다. 민우는 그 빈 조각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화로에 태운 사진은 없어졌지만 네가 준 인형은 여기 살아있어, 서윤아.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미국 감옥 독방에서도 이거 하나 붙잡고 버텼어. 감옥이라는 그 두 글자가 서윤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빠는 바람이 나서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것이 아니라 연락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20년간 사기꾼이라 믿었던 아빠가 독방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4살짜리 딸이 준 낡은 토끼 인형 하나를 가슴에 품고 버텼다는 말이 서윤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서윤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과 반쪽만 남았던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이 마침내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며칠 내내 밤마다 뒷골목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영양제를 쥐어주던 그 손. 창고에서 유리조각을 맨손으로 주워주던 그 손. 레스토랑에서의 자신의 화상형 털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울던 그 눈물. 그 모든 것의 의미가 한꺼번에 서윤의 가슴으로 밀려왔습니다. 재벌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빠였습니다. 서윤은 자갈밭 위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찢어진 옷, 피가 나는 무릎, 흩어진 머리카락. 그 어떤 것도 지금 서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민울리 향해 다가가는 서윤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마지막 한 발짝에서 서윤이 민우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은 두 손이 민우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민우의 코트 깃을 움켜쥐었고 얼굴을 민우의 가슴에 파묻었습니다. 2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빠, 진짜 우리 아빠야? 왜 이제 왔어? 서윤의 오열이 가람정찬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이제 왔어라는 그 한마디 안에 원망과 그리움과 안도와 슬픔이 전부 뒤엉켜 있었고 서윤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일 때마다 민우의 코트가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민우는 딸의 가느다란 등을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울 뿐이었습니다. 자갈밭에 무릎 꿇린 고모 부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을 깨달은 마석구가 비열하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고아원 안 보내고 밥 먹여 키워준 공값 수억 원은 내놔야지. 피가 어딜 가겠냐? 우리가 키워준 건 사실이잖아. 강명숙도 무릎을 꿇은 채 민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구차하게 매달렸습니다. 민우야, 우리가 서윤이 애미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좀 엄하게 키웠을 뿐이야. 몇 분 전까지 서윤을 자갈밭에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을 하려 했던 같은 입에서 나오는 변명이었습니다. 민우가 서윤을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고모 부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슬픔이 아니라 심연보다 깊은 경멸이었습니다. 민우가 구차하게 매달리는 마석구의 손을 구둣발로 차갑게 짓밟았습니다. 마석구의 손가락이 자갈 위에서 꺾이며 비명이 터져나왔고 바로 그 순간 가람정찬 골목 입구에서 형사들을 대동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가람정찬 마당을 가득 메운 순간 수석 셰프 태주가 주방 뒷문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태주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수년간 목숨을 걸고 몰래 확보해온 가람정찬의 이중 비밀장부 원본과 몇 년 전 아내 혜진이 위암으로 사망했을 때 나온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고모부부가 횡령한 서류 원본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주가 마당으로 들어선 형사들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사관이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동안 태주는 자갈밭에 무릎 꿇린 고모부부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너까지 나가면 이 식당 주방 돌릴 사람이 없다며 수석 셰프 자리로 붙잡아 두었던 그들은 태주가 수년간 장부를 복사하고 서류를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 혜진의 수제자는 스승님의 딸을 지키기 위해 적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형사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명숙, 마석구, 사기, 사문서 위조, 거액의 보험금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강명숙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강명숙이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형사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석구 역시 자갈밭에서 억지로 끌어올려져 양손목에 수갑이 채워졌고 마지막까지 증거가 있냐 변호사 부르라고 악을 썼지만 태주가 제출한 이중장부와 횡령 서류 앞에서 그 발악은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고모부부가 경찰차 뒷좌석에 밀려 들어가는 모습을 서윤은 민우의 품에 안긴 채 지켜보았습니다. 20년간 자신을 짓밟고 세뇌하고 착취했던 사람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광경은 비현실적이었지만 서윤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울 만큼 울었기 때문입니다. 민우가 쳐든 지분담보계약 덫에 걸려 가람정찬 매장 건물과 부지, 고모부부의 전 재산이 합법적으로 압류되었습니다. 강명숙과 마석구는 교도소로 송치되었고 20년간 조카와 조카딸의 삶은 짓밟아온 원소들은 그렇게 처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민우가 딸 서윤 그리고 태주의 손을 잡고 서울 근교의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책로를 따라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원 안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아내 혜진의 묘 앞에 섰을 때 민우는 가방에서 글로벌 항암 신약 특허증을 꺼내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혜진의 암을 치료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연구가 결국 세계를 바꾸는 신약이 되었지만 정작 그 약이 살리려 했던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러니한 현실의 무게가 민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혜진아, 너무 늦어서 미안해. 민우의 목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우리 서윤이 이제 내가 지킬게. 서윤이 아빠의 팔을 잡은 채 엄마의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던 엄마에게 서윤은 화상 흉터가 남은 손으로 비석 위의 이름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옆에 선 태주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비석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뒤로 민우는 독보적인 신약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바이오 제약 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2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암에 걸린 아내를 살려보겠다고 미국에 건너갔던 남자가 이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대기업 총수로서 끝없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압류한 가람정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고모부부의 탐욕과 착취의 상징이었던 가람정찬은 문을 닫았고 같은 자리에 아내의 이름을 딴 프리미엄 한정식 전통가 혜진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이 바뀌는 날 민우는 새 간판 앞에 서서 한참 동안 혜진이라는 두 글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꿈꿨던 자신만의 식당이 비록 본인은 볼 수 없는 형태로 남아 세상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혜진당의 주방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민우는 아내 혜진의 유일한 수제자였던 태주를 총괄 메인 셰프로 임명해 주방의 중심을 맡겼고 평생 주방 구석에서 전복 껍데기나 까는 잡일만 해왔던 딸 서윤을 태주의 파트너이자
공동 셰프로 나란히 임명했습니다. 서윤이 태주에게서 엄마의 칼을 건네받는 순간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조리용 칼이었습니다. 칼자루에 새겨진 작은 꽃무늬를 화상 흉터가 남은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던 서윤이 고개를 들었고 태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의 손맛을 이어받은 수제자와 스승님의 피를 이어받은 딸이 엄마의 칼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정식 조리복을 입은 채 태주와 등을 맞대고 해진당의 주방에 당당히 섰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웅크리고 전복 껍데기를 까던 소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 것은 엄마의 칼을 든 한 명의 셰프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 수천억 원대 거물 회장인 민우가 집 주방에서 아침말을 두른 채 계란말이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정상급 과학자의 손이 프라이팬 위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뒤집개를 들고 있는 손은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미동도 하지 않던 그 손이었지만 계란말이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이미 2개를 망쳐서 쓰레기통에 넣은 뒤였고 3번째 도전이 프라이팬 위에서 처참하게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현관문이 열리며 퇴근한 서윤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든 아빠의 모습을 본 서윤이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조리대 위에는 계란 껍데기와 기름이 사방에 튀어 있었으며 환풍기 아래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는 잘만 경영하면서 요린 이 모양이야? 비켜, 내가 할게. 서윤이 퉁명스럽지만 다정하게 잔소리를 퍼부으며 민우의 손에서 뒤집개를 가져갔습니다. 민우가 야, 아빠가 해보겠다는데 왜 뺏어? 라고 투덜거렸지만 뒤집개를 건네주는 손에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프라이팬을 접수하고 양념을 척척 준비하는 모습을 민우는 팔짱을 끼고 바라보았습니다. 칼을 쥐는 자세가 혜진을 쏙 빼닮았다는 생각에 민우의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서윤이 완성된 전복 요리를 접시에 담아 아빠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전복 한 점을 집어 민우의 입에 넣어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 공항에서 혜진이 갈비찜을 민우의 입에 넣어주던 바로 그 모습이 딸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허허 웃으며 딸의 성화를 행복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전복 향이 감도는 부엌에서 서윤의 잔소리와 민우의 투덜거림이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올랐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 안쪽에서 아빠와 딸 2사람의 뒷모습이 오래도록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은 꽃을 피우며 찾아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민우와 서윤의 삶에 다시 봄날이 찾아올 수 있었던 건 서로를 향한 끈끈한 사랑과 그리움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고모 부부의 거짓된 성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졌지만 아내 혜진의 정성어린 손맛과 아빠 민우가 남긴 낡은 인형 속에 깃든 진심은 결코 바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끝내 지켜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는 바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흔적은 불길에 타 사라질지언정 가슴에 새겨진 핏줄의 이끌림은 그 어떤 악독한 불길로도 태울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이 비록 거칠고 투박할지라도 그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들꽃사연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